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그 둘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저는 가만히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같은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임약을 매일매일 챙겨 먹었고요. 그렇게 3년을 버티면서 구박과 구타는 더욱 심해졌어요. 저에게 자기 말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요구했던 그 사람도 제가 뜻대로 안 되자 때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저에게 안달나 하더니 결혼 후에는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도 더 못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저에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는 게 너무 가혹해서 비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죠. 남편 몰래 도망이라도 갈까 생각했지만 엄마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혼의 조건이 엄마가 살 집이랑 생활비를 주는 거였거든요.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결혼을 했던 건데 제가 없어지면 엄마한테 어떻게 할지 예상이 되니 도망갈 수도 없었죠. 죽은 듯 산 듯 그렇게 살아가다가 집안이 또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먹고 있던 피임약이 집안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의 입을 통해 어머님이 아시게 됐어요. 너 이게 뭐냐? 니까짓게 감히 우리를 농락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아니긴 내가 너 시집 올 때 뭐라 그랬니? 너한테 기대 없다고 애만 낳으라고 했어 안 했어? 3년이 다 돼가도 임신 소식이 없길래 이상하게 여겼더니 피임약? 약을 먹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니야? 너 나가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어머님! 늘 집을 나가고 싶은 저였지만 그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고 또 빌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죠. 그냥 그때 나왔으면 됐는데 엄마와 다시 시작할 반지하 달새방 생각에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난 다음에야 어머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피임약도 먹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게 됐어요. 몇 년에 걸쳐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면서 저는 점점 자신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무기력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님의 임신 압박까지. 남들은 부잣집에 시집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곪을 대로 곪은 영양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삶에 타협해가며 지내던 어느 날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머님이 유방암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암이요? 유방암이요. 3기는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수술로 완치를 하실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검진하셨는데 그런 말 없었어요. 네, 발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세상에. 엄마의 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왜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지,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자꾸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별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수술받게 해줘요. 내가 왜? 네 엄마잖아. 네가 해드리면 되겠네.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럼 수술 못하는 거지. 여보. 이야, 이제야 여보 소리가 나오네. 우리 목성 마누라님도 엄마 일에는 꿈쩍하는구나. 비꼬지 말고 도와줘요. 장난치지 마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요.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말이지. 여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엄마의 목숨을 가지고 나를 놀리려고만 하는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저 인간 죽이고 싶었죠. 꿈에서는 몇 번이나 죽이고 또 죽였지만 현실에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비참한 내 현실만 직시하게 될 뿐이죠. 저는 그 사람에게 사정사정했고 결국 수술비를 제가 빌리는 걸로 해서 돈을 받았어요. 자기 장모님 수술인데 저더러 돈을 갚으라는 그 말이 참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갚는다고 했어요. 차용증까지 쓰고 난 뒤에야 돈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수술을 시켜드리고 싶었죠.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체력이 약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어요. 제가 직접 간병을 하면서 엄마와 병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마음이 편하더군요.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집보다 다 불편했는데도 말이에요. 고맙다 은혜야. 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어. 내가 딸인데 당연한 걸 뭐가 고마워. 박서방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응? 그 자식 돈 아니야. 신랑한테 그 자식이 뭐니? 박서방 아니면 네가 어디서 돈이 나? 있어 그런 거. 그 자식 돈 아니고 내 돈이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이니? 그럼 더 고맙고. 고마우면 빨리 일어나요. 병원 생활 오래 해서 좋을 거 없어. 그래. 우리 은혜한테 안 혼나려면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어느새 많이 늙어버린 우리 엄마. 잠든 엄마 얼굴을 보면서 숨죽여 울었어요. 행여 잠든 엄마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소리를 삼켰죠. 엄마의 주름 가득한 손을 잡고 결심했어요. 그 끔찍한 인간에게서 벗어나야겠다. 절대로 이대로 살지 않으리. 이렇게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서 벗어나려면 돈이 있어야 했어요. 저한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평판 신경 쓴다고 이혼도 안 되고 제가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 돈을 벌 수가 없었는데 그때 만나고 있던 상간녀한테 푹 빠져선 저에게 신경을 덜 쓰고 있었어요. 그 틈을 타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는데 그 인간 눈을 피해서 할 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뜻대로 잘 안 구해지자 좌절이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벼룩시장 같은 구직 사이트를 계속 뒤졌고 타일 공사를 하는 보조를 구한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일당이 시급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일하러 오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타일 공사를 해보게 됐어요. 행색이 뭐하니? 이런 일 해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솔직히 이 일은 처음인데 가르쳐만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급해서 우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이 어렵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사장 3호 부부는 초보인 저에게 일을 해보자 하셨고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어요. 보조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일이라 어려운 건 없었는데 결혼 생활 동안 허약해진 몸이 좀 버거웠죠. 밥도 잘 안 먹고 했더니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행색이 그러니 사장 사모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믿어오셨겠어요. 두 분은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고 일머리가 없어서 요령없이 일을 하는 게 영락없이 며칠 하다 그만둘 사람처럼 보셨대요. 심지어 두 분이서 며칠 동안 일을 그만둘지 내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눈엔 제가 그렇게 어설프고 못 믿었게 보이셨겠지만 저에겐 정말 너무나 간절한 일자리였어요.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았기에 행여나 잘릴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나을까 싶어 농땡이 한번 안 피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1주, 2주가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손에 일이 익어서 척하면 척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여전히 베테랑 수준엔 한 번 못 미쳤지만 일의 속도는 따라갈 정도가 됐죠.
우리는 은혜씨 금방 그만둘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운 손으로 타일을 붙이겠다고 하니까 뭐 부잣집 사모님 할 것 같은 모습을 해서는. 제가 보기랑 좀 다르죠. 일 가르치실 때 답답하셨을 텐데 저 안 자르고 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직원들 따로 안 봐. 일할 마음이 있나 없나 그것만 봐. 그런 걸로는 은혜씨 합격이지. 저 이 일 오래 하고 싶어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 알겠어. 사장 사모님은 저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인데도 짜증 한 번을 안 내셨고 다정하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아침밥을 안 먹고 출근하는 저에게 속 버린다며 주먹밥을 준비해 오셔서 주시고 엄마가 몸이 안 좋다시니 같이 걱정을 해주셨죠. 두 분은 자식이 없으셨는데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시더군요. 죽은 딸이 살아있다면 저랑 비슷한 나이일 거라며 제가 딸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두 분을 보며 내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이분들의 딸이라면 바이올린으로 유학을 가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살고 있진 않았겠지 하는 생각에 괜히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두 분도 저랑 같은 마음이신지 저더러 딸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수시로 하셨고요. 함께 타일 공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몸이 힘든 일이었지만 매일매일 아침 출근길이 기다려질 만큼 저에게 행복한 일이었고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하며 돈도 생기니 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이었어요. 엄마 병원비요. 요즘 맨날 밖에 나간다더니 일이라도 하나 봐? 취직했어요. 당신 체면 깎이는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뭐 그래주면 나야 좋지. 근데 돈 일해줘서 언제 빚 다 갚을래? 내가 번 거 다 준 거예요. 기다려요. 꼭 다 갚을 테니까. 지난밤에도 상간녀랑 같이 있었는지 여자 향수를 들이붓고 나타난 남편을 출근길에 마주쳤어요. 이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나한테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하는 걸 알기에 얼른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저 인간이랑 헤어지는 게 저에게 있어서 소원이었어요. 아침부터 남편 얼굴을 봐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지만 일터에 출근을 해서는 곧 털어내고 일에 집중했어요. 공사 일정이 짧아서 일에 속도를 내야 했기에 곧 집중해서 공사를 했죠. 사장 사모님도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었고 저 역시 손을 빠르게 놀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사모님 쪽을 쳐다보게 됐어요. 사모님은 바닥에 뭔가를 적으며 쪼그려 앉아 거래처와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뒤에 높이 쌓아둔 타일이 기우뚱하고 있었어요. 곧 사모님 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몸을 날렸죠. 사모님! 여보, 은혜야! 와장창창! 타일 더미는 사모님을 향해 쏟아졌고 저는 몸을 날리며 사모님을 감쌌어요. 제 몸 뒤로 충격이 느껴지면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죠.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슬며시 눈을 떴어요. 분명 타일 공사장이었는데 내 눈에 들어온 건 하얀색 천장이었고 눈을 굴려 주위를 살펴보니 병원인 것 같았죠. 은혜야, 정신이 드니? 은혜야!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쳐다보니 엄마였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많이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곁으로 사모님과 사장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이라 마음이 이내 편해지더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가 내 목숨 구했어. 타일이 쏟아졌는데 은혜가 나를 감싸줘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우리 와이프 구해줘서 고마워, 은혜야. 다행이에요, 사모님. 어디 아프진 않어?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엄마, 온몸이 다 아파. 머리도 아프고.
아프겠지. 그래. 으이그 불쌍한 내 새끼. 네가 내 병원비 때문에 이런 일 하는 줄도 꿈에도 몰랐다. 어미가 돼가지고 자식 등에 빨대 꼽고 살았어 내가.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지 마. 은혜 어머니, 은혜 쉬도록 우리 밖에 나가요. 네? 은혜야, 엄마 밖에 있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알았지? 응. 엄마가 자신의 수술비를 갚으려고 타일 공사장에 일을 한 걸 알게 돼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아셨으니 놀라실 만도 하시죠. 그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지만 엄마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곧 들어와 여기저기 살펴봤어요. 타일 때문에 온몸에 타박상과 철과상이 생겼고 머리도 부딪혀 이마가 살짝 찢어진 상태였어요. 신기하게도 골절이나 출혈이 없어서 빨리 나을 거라고 사고에 비해 상처가 경미하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쳤다는 말을 집에도 알렸다는데 병원에 들여다보지도 않는 남편이었죠. 시어머님도 전화 한 통이 없었고요. 그 두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며 엄마도 눈치를 채셨어요. 그 집안에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대충요. 엄마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며 분노하셨고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당한 일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을 알게 된다면 또 쓰러지실 것 같았거든요. 너 태어나는 대로 이혼해라. 그 집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이런 개차반 같은 집안이면 내 딸 거기 못 둔다. 없이 살아도 참아. 너도 젊고 나도 뭐라도 할 테니 우리 힘 모아서 살아보자. 그럴게 엄마. 아참, 너희 타일집 사장 사모 예전에 아빠랑 같이 일하신 분인 거 알고 있었니? 뭐? 정말? 나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빠 살아생전에 가깝게 지내던 회사 직원이었어. 아빠 그리 되고 우리 도망 오고 그러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네 덕분에 여기서 만나게 된 거야. 우와, 신기해. 사장님이 건축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말을 하시긴 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였다고? 그래. 세상 참 좁지. 오랜만에 아빠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엄마랑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화색이 돌았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저를 낯이 익다며 자기들 딸하면 되겠다고 했던 게 실은 어릴 때 제 모습을 봐서 그랬던 것 같아 웃기기도 했어요. 이번 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나중에 제가 창업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병원에서 엄마랑 얘기 나누며 남편 그놈이랑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러자면 돈벌이를 해야 하니까요. 사모님이 병문안을 또 오신다고 했으니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며칠 뒤 사장 사모님이 병문안을 온다고 하신 날 오전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낮잠이 쏟아져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곁에 사장 사모님이 계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얼른 했는데 사장님이 제가 누운 침대 위에 가방 하나를 올리셨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거 은혜 네 거다. 뭔데요? 태어날 때 입을 옷이라도 사오셨나 싶어 쳐다보고 있자니 사장님이 가방의 지퍼를 여셨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고는 제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이게 뭐예요? 10억이야. 네? 그게 무슨... 은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신 돈이야. 그 사장님이 준비하셨던 비상금인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었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모님께 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두 사람이 집을 떠난 뒤더라. 이 돈이 다 아빠가 남긴 돈이라고요? 그래. 우리 부부가 그동안 맡아두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나타났으니 돌려줘야지. 사장님, 너랑 사모님 돈이야. 부담 가지지 말고 가져도 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남긴 돈이라니. 엄마랑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아빠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자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도 했는데 아빠는 돌아가시면서도 저와 엄마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엄마와 저는 두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엄마는 목 놓아 울면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요. 저도 몸만 아프지 않았다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 돈으로 두 사람 이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고맙습니다, 사모님. 10억이 생겼으니 엄마랑 앞으로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믿을 구석이 생기니 저도 그 인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 인간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마침 상간녀를 옆에 끼고 있어서 대답을 받기가 수월하더군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시모가 그렇게도 바라던 손주를 상간녀가 만들어줬으니 이혼하기가 더욱 쉬워졌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죠. 귀책 사유가 분명하니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당당하게 요구했고요. 그 인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방방 뛰었지만 결국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요구하는 걸 다 해주게 됐어요. 드디어 그 끔찍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죠. 재산 분할로 받은 돈 5억으로 엄마와 함께 살 집을 구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깨끗하고 아담한 곳을 구했는데 엄마가 아주 많이 좋아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10억은 사장 사모님께 동업을 하자고 말씀드려서 인테리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회사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지만 회사를 세우고 꾸준하게 퀄리티를 높여서 입지를 다져가는 중입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바이올린을 켜지 않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사준 바이올린은 반지하 달새방에 살 때 생활비 때문에 팔아버렸고 그 이후로 바이올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음악을 연주하던 손으로 지금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젊은 날의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무척 행복해요. 내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디자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신기하고 멋지기만 해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와 만난 지금, 정말 소중한 지금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다만 경기가 어려워져서 걱정은 늘었습니다.